안녕하세요. 옛글에서 찾는 공존의 인문학 강의를 맡은 전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김승우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시간으로는 오늘 5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공감입니다. 공감이라는 키워드로 2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것은 이도 옳고 저도 옳고라는 제목을 달아왔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라고 부제를 붙였는데 언제나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일상이 깨지게 되고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이 상황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또 그 책임, 또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두고서 크든 작든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차이이기도 하고 또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관련된 책임 공방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도 그와 비슷한 상황들이 나타나곤 하는데요. 우리의 선인들은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작품을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다루는 작품은 고전 시가라고 부르는 흔히 이제 시조, 가사와 같은 갈래의 작품들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 공감의 첫 번째 키워드는 시조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칠실 이덕일이라는 문인의 작품인데요. 우국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덕일은 문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무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문관으로서의 삶과 무관으로서의 삶을 다 살았던 인물, 좀 독특한 인물입니다. 조선시대의 동반, 문관으로서의 삶을 살거나 서반, 무관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기 상황을 맞아서 이덕일은 문무에 걸쳐서 다 경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 상황이라 하면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큰 전란이었죠. 임진왜란이라는 그 전쟁을 거치면서 원래 글을 읽었던 이덕일이라는 문인이 이 상황에서 한가롭게 책을 보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곧바로 무예를 익히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약 7년에서 8년 걸친 기간 동안 지속되었는데 이덕일이 그 기간 동안에 문신으로서의 삶에서 무신으로서의 삶으로 탈바꿈하였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덕일에 관련돼서 유명한 일화는 의병을 데리고 자체적으로 군대를 조직해서 왜군과 맞섰던 것인데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의 휘하에서 또 그 부장으로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명량대첩, 유명한 영화로도 제작됐던 명량대첩에서도 이덕일이 큰 공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관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이덕일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광해군 시대가 되면서 당쟁의 희생양이 되고 합니다. 당쟁이라 하면 예전에 관료들 사이에서 오늘날의 정당과 비슷한 그 무리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날 정당은 그래도 정책 대결을 위주로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정책 대결뿐만이 아니라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폐쇄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었고 학맥에 의해서도 서로 결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폐단이 종종 이제 심각하게 나타나기도 했던 것이죠. 바로 이덕일이 임진왜란에서 그렇게 큰 공을 세웠던 이덕일일지라도 이 당쟁을 피해가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낙향을 하게 되는데 그 낙향한 기간 동안에 자신의 울분을 시조 작품을 통해서 토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작품의 제목을 우국가, 나라를 걱정하는 노래라고 지었고 총 28수나 되는 그 장편의 작품을 짓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작품을 한번 살펴보면요. 28수이기 때문에 일종의 내러티브가 작품 속에 녹아 있는데요. 아주 정연하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왜 이 작품을 쓰게 되었는지 또 내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놓기도 합니다. 첫 수와 6번째 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첫 수에서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덕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서술을 해 놓았습니다. 학문을 후리티오, 학문을 후려치고, 즉 다 청산하고, 그 전까지는 책을 읽었는데요. 유자로서 문신 관료가 되려는 삶을 살았는데 반무를 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에 입신했다라는 것이죠. 원래 문신 관료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는데 반대로 무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삼척검을 둘러매오 진심보국 후려터니라고 했습니다. 삼척검, 삼척이나 되는 긴 칼을 둘러매고 진심보국, 진정한 마음으로 나라에 보답하려고 후려터니, 하였더니, 실제로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공도 아주 혁혁했고요. 그러나 이제 종장에 보면 한 일도 하옹이 없사니 눈물겨 하노라, 하나의 일도 한 것이 없으니 눈물겨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겸사이죠. 전혀 공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임진왜란 이후에 관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반성을 하고 새로운 국가 체계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당쟁이만 빠져있는 그 정계의 모습에 대한 한탄이 녹아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한 일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의미이죠.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했건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 같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육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와 셔룬디오 생각거든 셔룬디오, 아 서럽도다, 생각거든 생각하거든 서럽도다, 생각할 때마다 서럽고 서럽다. 왜냐? 국가 관이를 알리 없어 서른디오라고 했습니다. 국가, 나라의 간위, 어려움과 위기를 알리 없어, 알 사람이 없어 서럽도다. 전쟁 이후에도 제대로 국가체제를 정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실제로도 선조 이후에 광해군이 집권한 다음에 큰 정치적 풍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나 이 간이를 알아 구중천에 살아주셔. 아무나 누구든지 이 어려움과 위기를 알아서 구중천, 저 머나먼 하늘에 살으소서, 아래 주소서, 알려주십시오. 누군가 이 국가의 위기, 어려움을 알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는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은 우국가 14수와 19수인데요. 방금 그 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이 나왔습니다. 또 자기가 왜 무신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전반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도 있었죠.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당쟁입니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집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하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그 시대적 상황, 정황에 대해서 매우 신랄한 비판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건 꼭 오늘날의 우리 정당 정치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쟁과 비슷한 건 정당이긴 한데요. 정당들 사이에서도 늘 이견이 있고 다툼이 있죠. 정책 대결이든 혹은 좀 저열한 비판이든지 간에 갈등이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생산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국가가 갈 길을 잃고 표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이다. 당시 조선이 라고 이덕이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난 저 외다 하고, 이난 저 외다, 외다는 그릇되다, 잘못되다 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저것이 잘못됐다 하고, 전한 이 외다 하니, 저것은 이것이 잘못됐다 하니 매일에 하는 일이 이 싸움뿐이로다. 매일 하는 것이 이 싸움뿐이다. 여기서는 저기가 잘못됐다고 하고 저기서는 여기가 잘못됐다고만 한다. 매일매일 그런 싸움만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당 정치, 조선시대의 당쟁, 오늘날의 정당 정치가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지니고 있지요. 정책 대결을 통해서 서로가 비판, 견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원칙을 잃은 상태에서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덕일은 당시의 정황을 싸움이라고 규정을 했던 것이죠. 이 중에 고립무조는 고립되어서 홀로 따로 떨어져서 무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는 님이신가 하노라. 님이신가 하노라. 이때 님은 임금을 이야기합니다. 조선시대의 님이라고 하면, 사대부들이 님이라고 하면 되게 임금을 이야기하는데요. 임금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오늘날엔 국민, 백성,
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정치를 관할하는 위정자들이 싸움만을 일삼게 되면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역시 국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날에도 느껴볼 수 있는, 공감이 되는 언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 19세에 가면 발상의 전환, 또 태도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라 다 옳하며 제라 다 그르랴 라는 것입니다. 앞에 보았던 작품에서는 제14세에서는 서로 잘못됐다라고 했거든요. 너도 잘못되고 너는 이쪽에선 저쪽이 잘못됐다고 하고 저쪽에서 이쪽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이덕일이 생각하기에는 이쪽이라고 다 옳으며 저쪽이라고 다 그르겠느냐, 저쪽이라고 다 잘못됐겠느냐. 두 편이 같아야 이 싸움 아니면 두 편이 똑같다 하는 짓이 다 서로가 서로를 왜다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그리하여 싸움이 그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어떤 태도를, 어떤 인식을 취해야 하느냐? 다 옳고 다 그른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언제나 그랬죠. 실상이 그렇죠. 100% 옳고 100% 그른 쪽은 없을 겁니다. 특히 정당의 경우에는 당쟁에서는 늘 그렇죠. 30%가 옳고 70%가 그를 수는 있겠지만 100% 그르고 0% 옳고 한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오른쪽이 더 많다고 해도 그른 잘못된 부분이 있겠고 전반적으로는 잘못됐더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취할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덕일은 바로 그러한 태도를 취하라고 얘기한 것이죠. 다 옳고 다 그른 것은 없으니 서로 그르다, 왜다, 잘못됐다 라고 하지 말고 서로에게서 취할 수 있는 옳은 점을 이야기해야 한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준칙, 그러한 원칙을 성스러운 임금이 마련해 주신다면 절로 말까노라, 절로 싸움을 그만둘까 하노라, 그만두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성군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으로 되새겨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들이 어느 쪽이 옳다, 어느 쪽이 그르다 보다는 어느 쪽이 옳다라는 쪽에 방점을 두고서 정책을 취하고 정책을 선택하고 또 위정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준다면 그나마 그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난국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이지요. 그러니까 상생, 서로가 서로의 옳은 점을 보고 또 그 옳은 점을 취해야만 한다는 점을 이덕일은 이렇게 시조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네, 이덕일의 우국가 28수나 되는 작품이어서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더 구체화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4수만을 보았는데 그 핵심적인 취지는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강의 5번째, 제가 하는 강의는 5번째 시간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